친일 언론 얘기로 청취자들 귀를 바로 그냥 사로잡으신 분입니다. 한홍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80년대 조선일보 얘기부터 이어집니다. 여기가 사실은 혼외자의 천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전 검찰총장 얘기하면서 혼외자 뭐 얘기를 할 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이제 조선일보도 거기가 이제 족보가 복잡하죠.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방모 회장의 반의 발만 닮았어도 네. 조선일보가 지금 저런 욕은 안 듣는다 했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방일영 그 방우영 형제하고 방모 방응모. 회장하고 네. 피가 안 섞였죠. 아, 그렇죠. 양자로 들어왔잖아요. 세터도 양자로 들어왔는데 네. 거기도 복잡해진 게 뭐냐면 양자 트이고 난 다음에 방모 회장이 늦게 자식을 보셨죠. 네. 뭐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도 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맨날 나고, 소송하고 예, 그랬죠. 예, 네. 그랬었죠. 아니 친일파 방응모 회장인데 그러니까 친일한 것도 큰 죄지만 네. 그 죄는 당시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볼 때 씻을 수 있는 죄예요. 나 이거 예. 예, 그런데 지금 뿜어내는 죄는 네. 이건 씻기 어려운 죄입니다. 이거는 주옥 같은 말 이어집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님이 한 선생님 코너를 정규 방송화 해주시면 좋겠네요.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걸 배웠으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텐데. 7109님 한홍구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달빛 두더지에서 현대사 강의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많이 반갑습니다. 퇴근길 목소리 듣니 더욱 반갑습니다. 야, 한홍구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펜을 지금 이거 알바를 심어 놓으신 걸로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민군이님 한홍구 선생님 친일 인명 사전을 어떨 때 사용해야 할까요? 핸폰에 깔았는데 사람 이름만 쭉 있어서 한 명 한 명 외울 수도 없고 사전이라서 인물 나오면 확인하는 것으로 써야 하나요? 아니에요. 친일인명사전 엄청 재밌고요. 그리고 역사책이지 않습니까? 그 친일명사전보다 더 재밌는 책이 반헌법 행위자열전일 겁니다. 곧 나옵니다. 예, 네. 내년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한홍구 선생님 군데군데 광고도 잘하십니다. 오늘도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한홍구 선생님의 역사 이야기 순수 음악 방송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빅뱅입니다. 거짓말. 선생님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8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예,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이제 정말 조선일보가 그 커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네, 전두환 커지기 시작을 정권의 그를 등에 업고 특별히 허문도라는 사람이 예. 예. 그리고 거기다가 예. 경쟁지 동아일보가 대책 없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동아일보가 왜 헤맸냐? 그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네. 그게 나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가 한 130명을 잘랐어요. 그러니까요. 동아일보에서 정말 동아일보에서 괜찮은 기자, 뜻 있는 기자들을 동아일보 사주가 다 잘라버렸어요. 아니 그때. 그게 뜻 있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네. 그 신입 기자도 치면은요. 네. 4기는 전원이 나갔고요. 내 횟수가. 네. 그리고 그 위에 4기는 뭐 잠시 어디 파견이나 연수 나간 사람들 빼놓고는 다 나갔다니까 예. 8년 공채한 사람들이 완전히 나갔거든요. 기자들 그냥 다 씨를 말렸네요. 씨를 말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그 사람들이 나가고 이제 그 80년대 들어서 언론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고 네. 경제 규모도 변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거기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동아일보가 헤매고 있을 때 조선일보가 정권의 지원도 받았겠다 해서 이제 팍팍팍팍 치고 올라가서 이 관계가 역전이 되고 네. 조석관 체제에서 그전에는 조관과 석관에서 석관이 우위였다가 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조관으로 변해 가는데 그렇죠. 조선일보는 조관이고 예. 동아일보는 석관이었죠. 중앙일보는 석관이었다가 전환을 조선일보. 했는데 동아일보는 무슨 얘기하고 그 버티고 있다가 또 경쟁에서 또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네. 조중동 중에서 단연톱이었다가 이제 3위가 돼버린 거고요. 예. 이제 그런 그 변화가 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가 말이죠. 언론 네. 시장이 1960년대나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왜 언론이 정론지였느냐 그리고 네. 사주도 그 편을 들었냐면은 그래야 신문이 잘 팔려요. 아 그렇죠. 야당지야죠. 그리고 정권 비판하고 신문이 그랬어야죠. 그리고 가판이 컸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판 비중이 컸고 그다음에 신문 구독 비중이 컸는데 이제 경제 규모가 달라지니까 신문사 수입이 광고로 되니까 예. 누구의 눈치를 보냐 하면은 이 사주고 편집진이고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회사의 눈치를 독자의 보는.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민주화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겨레 신문이 생겼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이 생길 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겨레 같은 언론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텐데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네. 이제 그러고 한겨레가 만들어지니까 동아조선에 있었던 그나마 살아 있었던 예. 많이 되시는 쫓겨나갔지만 기자들이, 예. 그나마 살아 있었던 기자들이 나 저 한겨레로 갈래 예. 하고 제대로 신문 한번 기사 써볼래 하고 월급의 절반으로 그 깎이게 되면서도 예. 그 이 한겨레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많았죠. 이게 이제 그래서 한겨레가 좋아진 거는 이게 분명히 있는데 네. 또 하나는 뭐가 됐냐면은요. 옛날에는 80년대나 70년대 동아조선에 가끔씩 좋은 기사가 실렸어요. 네. 행간에 숨겨놓기도 하고. 숨겨놓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그리고 데스크에서도 적당히 용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뭐 하도 이제 젊은 기자들이 악을 쓰고 이런 얘기도 우리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치 하면은 받고 편집국장 방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실어줬는데 네. 이제는 그런 거 기사 쓰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네. 그런 기사는 그거 한겨레가 쓰면 됐지.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치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80년대 허문도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이제- 갑자기 들어오니까 아니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약간 좀 당황하셨습니다. 아니 그 허문도 역할이 네.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70년대부터 봐야 하는데요. 네. 뭐냐면은 이제 많은 언론인들이 나도 잘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허문도처럼. 허문도가 1급 기자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뭐 나름 이제 뭐 특색이 있긴 했지만 네. 네. 기자들 사이에서 보면은 장내 편집국장감, 주필감 할 때 그런 분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 권력을 잡고. 잡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걸 보니까 네. 와 나도 잘하면 저렇게 된다. 또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이제 박정희가 유신하면서 그 생긴 게 뭐냐면은요. 유정혜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비례대표 갖고 이제 뭐 복잡하게 떠들지만 네. 유신 때는 비례대표를 유정혜- 아예 박정희가 대통령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유정혜 의원도. 네, 그런데 유정혜 의원 73명을 임명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한 10명쯤이 언론인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대개 어떤 사람을 앉히냐면은 편집국장은 안 데리고 가고 부국장급, 네. 정치부장, 논설위원, 방송사면 해설위원, 네. 보도국 부국장 뭐 이제 이런 급에서 뽑으니까 그 사람들이 데스크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신문사에 그런 한 신문사에서 한 명씩을 발탁을 하는데 신문사에 그런 급이 너댓 명씩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 가고 싶죠 국회의원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안기부가 중앙정보부가 있었고 문공부 홍보조정실이 있고 했지만 거기가 나설 필요 없이 신문사 안에서 다 자체 검열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기사 나가는 거 내가 막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그 딸랑딸랑족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저런.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이 망가지기 시작을 해서 했는데 허문도 같은 발군의 스타가 나타나니까 예. 정말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하니까 언론인들이 권력을 받아보고 나도 국회의원 하고 싶어, 장관 하고 싶어, 청와대 비서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세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이거 조선일보에 많았죠. 많았죠. 네. 그러니까 가령 그 최병렬이라고 나중에 네. 한나라당 대표까지 대표까지 했었고 했죠. 그 사람들은 서울상가고. 뭐 친척까지 해서 뭐 또 검찰로도 가고 언론으로도 가고 계속 이제 그렇게 대한민국의 권력의 핵심부에 네. 그 남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80년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요. 전두환이가 잡은 다음에 뭘 해줬냐면 기자 월급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렇죠. 기자들한테 법인카드도 주기 시작을 했고. 그때 기자들이 그 대기업의 한 2배 정도 받았어요. 대기업 두 배까지 받았나요? 그 네.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는데. 거의 2배 가량 전두환 때 네. 올려줬답니다. 예, 제가 70년대에 송건호 선생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 한겨레 한겨레 신문 발행인. 그 초대 그 사장도 지내셨는데 이분이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할 때 했으니까 경력이 한 20년 이상 언론인이었는데 네. 월급이 집에 갖고 가시는 게 은행 대리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네네. 은행 대리 정도밖에 안 됐고 이분이 그 글 쓴 거에 어디 보니까 소원이 뭐냐면은 돼지갈비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물론 돼지갈비가 80년대 같지 않아서 좀 비싼 음식이긴 했겠지만 70년대 근데 기자들한테도 특별히 조금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좀 특혜를 주긴 했나 봐요. 기자촌 있지 않습니까? 기자촌이 있죠. 은평교에 가면 기자촌이라고 있습니다. 그 저기 구파발 너머에서 예, 예.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임자들 그 집을 한 채씩 주겠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어디를 제안했냐면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제안했대요.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기자들이 우리가 뭐 거진지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는 못하지. 어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그러면서 은평구에 저 구파발 가는데 단독주택으로. 단독주택이 있는 그 기자촌이라고 거기에 촌 언덕에 작은 집을 하나씩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땅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도 알았는데 갑자기 기자들을 사실 월급을 올려줘요. 월급이 높아졌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기자들이 그러니까 아침에 콩나물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예. 그러면은 이제 버스의 문제점 같은 거 대중교통 수단의 문제점 같은 게 나오고 연탄 얘기가 늘 나오죠. 네. 저질 연탄 때문에 저거 저쩌고 이제 그때는 그 하는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기자들의 생활이 서민 생활하고 밀착돼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월급이 우리나라 최고 소득층이 되니까 네. 버스 문제는 기사에서 사라지고 네. 그 쿠데타 정권이 기자들 월급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배가 부르니까 그때부터는 그 돈 맛에 취해서 자꾸 권력에 붙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붙으려고 하고 또 그랬죠. 하나는 언론 통폐합이라는 게요. 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고 또 이제 그 아우성을 치지만 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언론의 특권적 지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신문사가 뭐 10개, 20개 있을 때 하고 네. 그 딱 한 도에 하나씩만 있을 때 하고 이게 말빨이 틀리죠. 네. 그러니까 가령 그 기자 숫자 자체가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기자들은 이제 특권 의식에 돈도 많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독일 같은 데서는 기자들의 임금 수준을 한 사회에서 1부터 100까지 치면은 보통 50에서 60등 사이 정도에 맞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평균 월급쟁이 네. 뭐 그러니까 생활은 되는데 늘 어렵고 빠듯한 그래야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도 눈에 보이는데 한국의 기자들은 저 높은 곳에 있고 그다음에 더 높은 곳으로 갈 생각 궁리만 하니까 아니, 언론이 달라지는 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조선일보는 많이 받는데 저는 많이 못 받았어요. 왜 그러세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5988님 혁신에 왜 항상 언론은 없을까요? 결핍하지 않아서 있을까요? 이 급여 문제에 나오니까 이 문자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아하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교수님 조중동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사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이 현실이 자꾸 삼성장학생이랑 오버랩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자유님 믿고 볼 수 있는 신문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80년대 전두환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그 고가 성장을 구가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잘 나갑니다. 영향력도 커지고요. 왜 그랬습니까? 아마 그 밤의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에 진입을 하게 되고 네, 실제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권력.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결론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했는데도 정치권이 움직인다. 네, 그 힘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네. 똑같이 그 기사를 써도 조선일보 기사를 먼저 보게 되고 조선일보가 아젠다를 선점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조선일보에서 일면에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 방송국이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죠. 다른 언론도 다 따라가고.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런 건 있어요. 조선일보가 신문을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서요? 그 신문을 만드는 스킬 있죠. 네, 그 스킬이라는 부분에서는 조선일보가 그 동아일보가 앞서고 있을 때도 조선일보가 신문을 더 잘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가독성 있게 만들었는데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가 늘 동아일보를 따라가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동아일보보다 더 재밌게 독자를 끌 수 있을까 그런 거 연구를 많이 했죠.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어찌 됐건 간에 그 인물들을 많이 키워냈어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한국 현대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 네. 조선일보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 출신도 많고 또 조선일보 필진 그렇죠. 좀 괜찮다, 좀 잘 쓴다 하는 사람들은 조선일보가 돈을 많이 주고 많이 주면서 모셔갔죠. 예, 예. 근데 지식인들이 자기네들은 조선일보는 글을 안 쓰겠다고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조선일보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문인들 뭐 그다음에 뭐 언론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선일보 겁내는 게 조선일보가 찍으면은 죽잖아요. 네, 낙마하고 뭐
입방정을 떨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저도 네.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아, 그럼요. 조선일보에서 죽지 않고 떠들고 있는데 내가 왜 살아있나를 보니까 네. 그 떨어뜨릴 관직이 없었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관직에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아닌 밤중에서 불러주면은 그게 제일 이제 많이 팔리는 거니까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죽일 게 따로 특별히 없었던 거죠.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시작한 다음에 그게 터졌어야 하는데 네. 그러면은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후원금이 답지했을 텐데 네. 터지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저도 조선일보에 가끔 비판 기사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볼 때마다 좀 화가 나면서도 아, 힘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일 임명 사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그런데 조선일보 사람들이 많이 올랐는데 조선일보가 비판을 하는데요. 내용이 옳고 그른지는 그냥 그 다투지도 않아요. 네. 근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공개하고 그러면 국가 정통성을 훼손했다, 빨갱이다 이렇게만 계속해요. 근데 그게 또 먹혀요. 네. 아이고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헌법 행위자 열전으로 한 게 대한민국 헌법을 갖고 이제 딱 기준을 잡으면은 네. 누구도 부인을 못할 거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조선일보는 또 부인하겠죠. 그럴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아유, 노래 들을 시간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얘기 할까요? 아이고 또? 이거 뭐 노래 기다리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네. 어떤 얘기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이제 뭐 친일파 얘기를 마무리해야죠, 또. 네. 그 이제 친일 얘기에서 시작하다가 80년대 언론까지 네, 왔습니다만 네.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그 큰 상 네, 받았잖아요. 아카데미에서 그 진짜 봉준호 감독을 쾌거가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보고 있으면은 이제 저는 역사를 공부해서 그런지 자꾸 그 외할아버지가 떠오르는데 왜요? 북으로 갔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가 무슨 사회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근데요. 예, 그 아주 최첨단 모던 보이였단 말이에요. 댄디 보이였고. 네.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소설가 박태원 선생. 아이고, 그러세요? 소설가 구보시의 그 네. 일일 그걸 천변 풍경을 천변 풍경. 네. 네, 그 아주 경성 최고의 모던 보이였는데. 최고로 모던한 문체를 쓰시던 굉장히 훌륭한 소설가죠. 예, 그런데 북으로 갔어요. 그렇죠. 이분은 사상하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북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네. 좌익 활동을 하다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네. 그냥 넘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친일파들이 하도 활개를 쳐서 활개를 넘어간 치니까.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 우리 저 김원봉 강동원, 김원봉도 마찬가지고요. 네. 강동원 배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왜 증조부가 친일파라고 논란이 됐지만 친일파 아니죠. 저는 친일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친일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네. 옷에 얼룩이 좀 묻긴 했죠. 기업을 하시던 분이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죠. 기업이었대요. 그런데 네. 그게 장난이 아닌 게 네. 그분이 뭐 방응모보다 더 대박이 터진 금강왕이에요. 네. 그런데 그분은 뭘 했냐면 대동 콘체른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그 대동 광산을 만들고 대동 농촌사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우리 그 당시만 해도 농민이 80%고 대부분이 또 소작농 아니었습니까? 네. 농민의 절반 이상이. 네. 근데 그 소작농들의 생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고 몸소 실천을 했고. 저는 저기 강동원 씨 할아버지 얘기 듣고 정말 혁명가라는 생각이 아니 들었어요. 그 혁명가들 중에 보면은 내가 돈을 벌면 뭐 잘 써야지 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돈 많이 번 사람들도 많은데 이분은 10위권의 재벌로 성장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네. 그런데 자기 재산을 진짜 다 털어갖고 예. 새로운 사회에 대한 실험, 대동 세상을 만들려는 실험을 했습니다. 네, 혁명가였어요. 예, 진짜 혁명가예요. 진짜 네. 혁명가였고 그리고 실제로 혁명가들하고 교류도 많았고요. 네. 거기 와서 그 일을 도와줬던 분이 허원 선생. 네. 북으로 간 허원 선생이 대동 그 콘체르네 감사 역할을 했었고 네. 또 그 뭐 이성환이라든가 한장경이라든가 또 이준열 선생이라고 또 유명한 사회주의자였죠. 이런 네. 분들이 포진을 해서 정말 좋은 세상을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보자. 일하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좋은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되셨어요? 이분도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네, 사회주의자는 아니죠. 아니고 진보적 민족주의자였는데 네. 여기서도 남쪽에서도 뭔가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친일파 등살에 미군정 등살에 못
같으니까 A하고 그냥 아마 허원 선생 따라서 간 것 같고 사실 친일파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북으로 간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거의 대표적인 게 김원봉이죠. 김원봉 선생, 이건 아니 그렇게 만주에서 일본 놈들 벌벌 떨게 그렇게 친일파들 벌벌 떨게 독립운동을 한 분인데 와서 친일 경찰한테 잡혀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김원봉이 20살 때 말이에요. 네. 그 이제 20살 무렵에 친구 2명하고 같이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가 약산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같을 약자인데 그 이름을 바꾼 분이 김약산이 있고 김약수가 있고 이 여성이 있는데 네. 같을 약자 같을 여자인데 네. 약산 약수 여성이니까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예요. 네. 예. 근데 이 세 명이 다 경상도 사나이인데 다 북으로 갔어요. 아이고. 친일파 등살 때문에. 아이고. 해방이 됐는데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군인들이 득세하고 독재. 선생님, 예, 오늘 가슴 아픈 강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조선일보 회장의 여자 문제는 좀 더 해주시기로 해놓고 아니 오늘- 그거는 저보다는 주 기자님의 전공 아닙니까? 그 제가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모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현대사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홍구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탄 풍경입니다. 난 너만 있으면 돼. 너 없인 정말 하루도 못 살겠어. 이러면서 막 사랑을 키우던, 사랑을 시작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없으면 죽고 못 살다가 갑자기 옆에 있으면 진짜 죽겠다는 사람들, 원수가 돼서 싸우는 사람들 봅니다. 그래서 막 이혼 소송하러 와서 정말 이거는 원수가 진짜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진짜 철천지 원수가 돼서 그 싸우는 사람들 생각해 보는데요. 그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의 여름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싫어하는 마음을 그냥 뒤집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싫어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 싫어하는 건 무시하고 좋아하는 것, 좋았던 것 이렇게 보고 다시 생각하자는 거죠. 가까웠던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건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아무튼 저는 싫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싫어하지 마십시오. 저는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홈식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